데이터 이해와 활용에 대한 부분 특강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되는 내용은요, 탑시 중에 기술 비즈니스 영역 중 기술 영역에서 데이터 이해와 활용 부분으로서 총 9개의 문항에 145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데이터 이해와 활용에 대한 출제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탑시스의 홈페이지의 자료 게시판 부분에 다음과 같은 URL을 통해서 그 출제 범위 및 기준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해당 동영상은 약 10분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짧게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동영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특강은 뭐 이게 어차피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출 문제 참고 자료를 소개하고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주제별로 다시 조금 제가 다시 분류해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제별로 이론을 요약한 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되는 거는 모두 기출문제로 공개가 가능한 자료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더 정리를 해서 제가 편집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참고 자료 소개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활용한 참고 자료는 저희 학교 경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입니다. 예, 지난 학기에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또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요. 예, 해당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가져가고요. 다음으로는 탑시 홈페이지에 나온 기출 문제들도 있는데, 예, 제가 지난 학기에는 해당되는 탑시 홈페이지에 나온 기출 문제를 조금 과거 것까지 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예, 지금 경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한 사업단 제공하는 기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업데이트도 됐고, 또 과거 것들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탑시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있는 자료인 2020년 자료 두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 문제풀이 데이터 이해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영상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한 블로그가 따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검색해서 찾은 내용이고요. 해당되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해당 조금 더 정리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 설명을 해줄 텐데 해당되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 때 해당되는 문제당 어떤 기출문제 참고 자료에서 갖고 왔는지 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참고 자료가 좀 더 궁금한 친구는 이 초록색 참고 자료 표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 나온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제가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정리는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먼저 데이터베이스 개념 부분, 그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 부분, 데이터 모델링 부분은 크게 개념 모델, 논리 모델, 물리 모델 부분이고요. 그다음 정규와 SQL 트랜잭션 병행제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기타 부분이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한 주제입니다. 해당되는 주제를 요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수업 시간이 아니 지금 이 특강 시간이 수업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뭐 강의 저희가 제 뭐 수업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예, 예, 해당되는 내용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시험 주제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년 과정,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1년 과정 정도가 돼야지 해당되는 내용을 전체로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중에 한 70% 정도는 저희 학교 전공에서 배우는 제가 이제 하는 수업에서는 2학년 수업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수업만으로도 한 70%에서 아니면 80%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내용을 한꺼번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제 정리는 어쨌든 이 시험은 탑시트라고 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탑시트 잘 공개 자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개 자료가 제공되는데요. 역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약집이라고 PDF 파일 형태로 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 요약집 내용을 다 가지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약집에 나온 내용에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발췌를 해서요. 제가 그걸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빠르게 주제를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주제 설명이 저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당연히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2학년 학생의 경우 지금 들었는 학생들의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일단 1학년 학생은 뭐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2학년 학생의 경우는 지금 수업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내용은 이 요약된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탑시 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리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3학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해당되는 학생들이 더 대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학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학년 수업에서 저와 함께 수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최소 70% 이상 은 다 수업에서 나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환기시키고 그 정도로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념 부분은 첫 번째 나온 주제이고 가장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개념은 어, 예, 이해하기가 매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은 아마 시험에서 이 주제는 모두 만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내용을 잘 숙지, 숙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면 단기간에 여러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확실히 이렇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가져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요약집이라던가 기출문제를 한 번씩만 딱 보면 모두 요 개념 부분은 만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점수를 까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념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총 네 가지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네 가지 키워드. 먼저 통합된 데이터다.
라고 하는 내용,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라고 하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 데이터에는 그런 거죠. 데이터를 모아둘 때 그냥 단순히 모아둔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복을 최소화하거나 또 중복이 있더라도 통제될 수 있도록 중복한다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모아두는 개념이었죠. 두 번째 저장 데이터는 데이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선 그걸 컴퓨터를 껐다 켜도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특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장 데이터 이런 부분, 예, 이런 디스크 같은 저장 위치 저장이라는 부분이 강조됐고요. 운영 데이터 부분, 한 조직의 고유 기능, 운영 목적이고, 그다음 네 번째 공용은 여러 운영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과 DBMS 비교하는 부분으로서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요약집에 나와 있고 또 DBMS 장점도 나와 있는데 뭐 하나만 보면 되니까요. 그 파일 처리 시스템 문제점이 DBMS의 장점과 마찬가지라서 그 부분을 아마 3학년 이상이 최소 2학년 이상이면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독립성 보장 이 안 된, DBMS는 데이터 독립성 보장이 되고, 예, 데이터 일관성 보장도 좀 더 쉽고, 무결성 부분도 쉽고, 조금 더 낮고, 공유성, 사용 편의성 부분도 훨씬 예, 파일 시스템보다 좋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시 스팍 3단계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자, 이 부분 크게 모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보면 보통 여러 개 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희 데이터베이스 시험 준비를 위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크게 안시 스팍이라는 데서 제 원점에 제안한 총 3개로 구분된 아키텍처가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사람에 가까운 내용이고요. 아래쪽 내려갈수록 컴퓨터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 외부, 그 다음 중간 단계가 개념, 맨 아래 단계가 내부 단계고, 이 각각의 단계에서는 스키마라고 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외부 단계, 외부 스키마, 개념적 단계는 개념 스키마, 내부적 단계에는 내부 스키마, 이렇게 분리게 되죠. 자, 각각의 단계에서의 특징을 보면 외부 단계의 경우에는 이런 거였죠. 사용자 측면이니까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볼 때 각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개로 다양하게 보일 테니까 이에 따라서 그 외부 스키마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용자 관점이고요. 개념 스키마는 그 사람과 컴퓨터의 중간에 있는 내용으로서 모든 사용자 관점을 통합해서 조직 전체의 DB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서 어쨌든 데이터를 개념적 논리적으로 통합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 개념 스키마 개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내부 스키마를 컴퓨터에 가까운 내용으로서 예, 역시 그 컴퓨터에 가까운 내용에 관심이 있는 물리적 저장 구조고 역시 한계로 구성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누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이 바로 데이터 독립성인데, 자, 거기엔 크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으로서 이 데이터 독립성은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수정했을 때 윗단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요 부분, 요 부분을 수정할 때, 윗부분 수정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논리적 부분은, 물리적은 여기 수정할 때 위가 영향 안 미치는 거였고요. 논리적은, 여기 개념적, 단계에 개념 스키마 변경했을 때 윗단계니까 외부 스키마, 결국 응용 프로그램 예, 변경하지 않아도 변경이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이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자, 해당되는 부분에서 문제 많지는 않은데,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조금 전에 봤던 요약 내용 그대로잖아요. 예. 자, 그래서 통합한 조직 전체 DB니까요. 중간에 있는 통합 개념 스키마 쪽이겠죠. 자, 여기는 사용자 관점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용자 관점 외부 단계 외부 스키마고요. 자, 물리적 장치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내부 스키마라는 걸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역시 요 부분이 나왔는데 개념 스키마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3단계 아키텍처만 이해를 잘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 수업 자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수업 자료를 조금 얻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수업 마지막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자료를 업로드해서 전송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줌에 있는 채팅창을 통해서 예, 제가 해당되는 부분 정리해서 전송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정답이 3입니다. 왜죠? 개념 스키마는 이 통합된 모든 데이터를 다 바라봐야 되니까 지금 요거는 각각 외부 단계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국 여기 나온 모든 그런 데이터 항목을 합친 요 4번에 해당되겠죠. 자, 첫 번째 주제는 아주 내용도 쉽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서 집중되는지도 눈에 보였을 거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기만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했으니까, 주제 1번 부분은, 예, 아마 1학년 학생도 이 수업만 들어도 이 부분은, 다 정답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짧은 시간,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으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점점 나오게 될 텐데요. 두 번째 주는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 저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결국 설계를 하는 거였는데요. 그게 개념, 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 모델링, 분리 데이터 모델링 3단계였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개념 데이터 모델링 단계로 올라 현실 세계와 가까운 내용이었고요. 물리 모델링 갈수록 컴퓨터에 가까운 내용으로서 여기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 세계의 그 데이터로 바꾸려고 하는 목적인데 한 번에 안 되니까 개념, 논리, 물리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 모델링은 현실 세계보다 가까우니까 조금 더 추상적인 데 비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예, 좀 추상적인 내용이 조금 컴퓨터에 가까운 형태에 집중이 되는 거였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각각의 내용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중에서 개념적 모델링 부분으로서 대표적인 모델이 ER 모델이었고, 논리적 모델링에서 대표적인 모델이 관계형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개념적 모델링은 대한 문제, ER 모델에 대한 문제일 거고 논리적 모델링 부분은 관계형 모델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예. 자, 또한 물리적 모델링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 기출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일부 또 이렇게 요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적 모델 부분입니다. 자, 지금 데이터 모델링 부분은 제가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아마 수업을 좀 들어야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념적 모델에서 ER 모델, ER 모델, 요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자, 책 모형 기반의 ER 표기법의 다음과 같았죠? 자, 뭐, 요런 형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이제 ER 표기법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매핑 카디널러티 관계 대인수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개체와 개체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개체 타입이 가지는 상대편 개체 타입의 개체 인스턴스 수에 따라서 이게 1인지 n인지에 따라서 1대1, 1대다, 다대다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이 ER 모델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수업할 때는 꽤 오랜 몇 주, 최소 3주 이상은, 제가 뭐 어떤 학기에 수업을 하더라도 최소 3주 이상 수업을 했어요. 하고 실습도 굉장히 많이 하는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표기법으로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상기시켜라라는 정도로만 하고 요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 모델입니다. 관계형 모델이죠. 자, 관계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릴레이션입니다. 자, 릴레이션, 요 세계에는 릴레이션 테이블밖에 존재하지 않죠. 릴레이션 테이블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과 열로 구성된 거고요. 행은 튜플이라고도 하고 열은 속성, 어트리뷰트, 컬럼, 뭐다 같은 말입니다. 자,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무결성 부분.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게 도메인 무결성, 키 무결성, 엔티티 무결성, 결국 키 무결성과 같을 거고요. 참조 무결성, 이렇게 돼서요. 무결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역 무결성은 예를 들면 데이터 타입, 널, 유무 같은 것들도 다 어떤 해당되는 값의 정확성, 을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속성 값의 정확성. 엔티티 무결성 결국 키에 의해서 각행은 유일해야 된다를 부정하는 무결성이었고요. 참정 무결성은 뭔가 관련이 있는 속성 값들이 예, 예, 를 서로 연관시켜 주는 내용으로서 예, 그 해당되는 서로 그 동일한 속성 값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는 서로 동일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무결성입니다. 자, 삼적 무결성은 외래키, 이게 대표적인 게 외래키 제약 조건이었죠. 자, 다음으로 키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키라고 하는 것, 행의 유일성. 그래서 저 릴레이션에 있는 중요한 특성인 그 행의 그 튜플의 유일성을 지켜내기 하기 위해서 모든 속성 값이 다 다를 수는 없으니까 특정한 속성 값은 꼭 달라야 한다. 그런 부분이 키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슈퍼큐브키 기본키로 나뉘었죠. 슈퍼키는 어쨌든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속성이기만 하면 된다. 또 속성, 뭐, 여러 속성 집합이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슈퍼키에는 그 유일하게 식별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속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여하지 않은 속성을 싹 빼고 꼭 필요한 속성만 다 뽑아낸 게 후보키입니다. 자, 그런데 슈퍼 큐어버키는 어쨌든 이 테이블 내에 최소 한 개 이상, 최소 한 개 이상 쭉 있는데 예, 후보키의 경우 후보키까지 가면 꼭 필요한 속성만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는 키가 여러 개, 후보키가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어서 대표 키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바로 그것을 두고 기본 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본 키의 개수는 모든 테이블에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키를 뽑을 때는, 이 기본키는 후보키에서 뽑을 때, 기본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 중에, 자, 요거 기본키 주식별자, 기본키로 선정될 때 특성을 따로 분류해 놨는데요. 유일성,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키이기 때문에, 이 키 값에 의해서 튜플이 유일하게 식별돼야 된다는 점 지켜져야 된다는 거고요. 최소성은 후보키 이상 기간은 지켜지는 거죠. 그 유일성 만족하는 필요하지 않은 속성은 제외하고 필요한 속성만 포함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키로 선정된 그 속성 값은 변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내용. 존재성이라고 이제 이거 말들은 좀 어려운데 자, 그 기본키 값이 널 값이 되면 이를테면 반장을 뽑았는데 회장을 뽑았는데 그 값이 널 값이 되면 그 유일하다고 해서 되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본키 값은 무조건 값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좀 지켜주는 키로 기본키를 선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외래키 부분이 있죠. 자, 외래키 부분 어떤 거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무결성에서 참정 무결성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서로 어떤 서로 다른 속성값 를 참조하는 건데 결국 뭐냐? 그 관계형 모델은 모든 데이터가 테이블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또 테이블에 들어갈 때 데이터 중복을 고려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중복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 테이블에 나눠서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중복됐지만 결국은 같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외래키로서 예를 들어서 카드라는 테이블이 있고 사용 이력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카드 번호가 이 카드의 기본 키입니다. 자, 사용 이력에서는 카드 번호는 이때 카드 얘가 기본 키여서 여기 이제 핵심은 존재하는데 이 사용 이력에도 카드 번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온 카드 번호는 실제로는 바로 이 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이 카드의 발급일자 승인번호, 금액이 거기에 해당되는 카드의 승인번호, 금액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사용 이력에 있는 이 카드 번호가 예, 이 카드의 그 기본 키인 카드 번호 값과 같다. 마치 이 값을 가리키고 있고 참조하는 느낌이다. 라고 해서 이 사용 이력에 나온 카드 번호가 외래키가 되고요. 얘가 주키가 돼서 이 외래키는 반드시 기본 키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자식 여기서 이게 여기가 자식 테이블,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 이렇게 얘기해서 예, 부모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할 때 삭제하는데 자식 테이블에 데이터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함부로 여기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외래키 제약 조건이었죠. 자, 다음으로는 논리적 모델에서 이제 앞서 그림을 그렸던 ER 모델 결과를 관계형 모델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자, ER 모델을 관계형 모델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ER 모델보다는 조금 더 좀 명확한 규칙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변환 규칙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몇 개만 소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이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요약하는 내용 이외의 변환 규칙은 여러분들이 따로 그 지난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다음과 같은 이런 ER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개체 타입 E1과 개체 타입 E2가 R1이라고 하는 개체 타입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각각 여기는 각각 개체의 키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관계가 다대자 관계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 자, E1, E2 각각은 그대로 변환이 되고 어렵지 않게 그대로 변환이 되고 관계 부분을 테이블로 변환시키려고 하니 관계는 자신의 속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결국 그렇다면 관계의 특성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예, 연결되어 있는 개체에 의해서 자신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 개체 정보를 갖고 오면 되는데 이 개체에는 그 정보를 다 갖고 오면 E1과 E2 정보와 완전히 중복되니까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 그래? 그러면 이 잭을 중복을 다 하게 하기보다는 키만 갖고 오자 이거였었죠. 자, 그래서 키만 갖고 옵니다. 예. 자, 키만 갖고 와서 구성을 하고 키 그렇다면 이 이제 릴레이션이 아니고 이 관계의 키는 결국 두 개의 손을 다 잡아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두 개가 합쳐서 키를 구성합니다. 자, 또한 이 R1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갖고 있는 속성은 원래 자기 값은 아닌 거잖아요. 바로 얘는 E1의 기본키는 A1, 얘는 E2의 기본키인 B1을 값을 의미하는 것, 참조하는 것이므로 A1, B1 각각 외래키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얘 다 같은데 한번 일대 다관계 예제를 볼까요? 자, 일대 다관계인 경우에는 자, 그 중복을 고려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게 되면 되는 것보다 일대 다라고 하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다측에서 볼 때 이쪽은 무조건 1이다라는 제약 정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데이터 중복을 하나라도 줄여서요. 그래서 변환 규칙을 보면 다측에 있는 쪽에다가 관계를 표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원칙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고 다측 쪽에다가 관계를 몰아넣기 때문에 위처럼 이런 예, 해당되는 관계에 해당되는 별도의 테이블이 나타나지 않고 그 부분이 다측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한꺼번에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 자, 관계를 표현하는 거니까 어떤 개체과 관계 있는지 알려줘야 되니 2, 3에 있는 C1이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도 역시 요 좌측에 있는 개체 타입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때 기본키 부분은 이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별도로 가져갔으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기본키를 구성했는데 이 경우에는 원래 2, 3, 2, 4의 기본키가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속성만 갖고 있는 게 지금 기본키잖아요. 자, 따라서 요 속성만으로도 충분히 그 유일성이 식별됐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기 변화 없이 가져갔죠. 자, 다음에 여기 있는 C1의 경우는 이때와 동일한 위치로 자, 결국은 요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잖아요. 그래서 외래키로 표시했습니다. 자, 1대1의 경우는 1대 다를 확장한 개념으로 해서 생각해 주면 되죠. 더 자세한 내용은 예,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기억이 나는 경우는 이제 스킵하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물리적 모델 부분인데요. 물리적 모델 부분은 2학년 수업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자, 대신에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수업이 지금 2학년 수업이랑 4학년 수업 개설된 바가 있는데 제가 4학년 수업에서는 이걸 모두 다룹니다.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거기서는 다 커버된 내용인데 아마 4학년이 아닌 친구, 3학년까지는 이 내용은 따로 수업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러울 텐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리적 모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기출 문제에 나온 수준은 설명이 되어야 하니 그 부분을 좀 발췌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논리적 모델 단계에 가게 되면 그 논리적으로 통합된 데이터 구조가 다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게 표현은 되겠지만 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컴퓨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튜닝을 한다거나 성능 향상을 시킨다거나 그런 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제도 뭐 굉장히 많겠지만, 음, 그래서 기출 문제 나온 내용 위주로 보면 인덱스 부분 있고요. 아마 대표적으로 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적용해보자라고 하면 보통 다 인덱스를 맨 처음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기출 문제도 이제 인덱스 문제 중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부분만 살펴봅니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있어요. 네, 책 두께가 이만큼이나 되는데 이 책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책 첫 페이지부터 한 개씩 한 페이지씩 막 뒤져가지고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페이지 수를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면 그렇게 잘 구성이 안 돼 있고 맨 첫 장이나 맨 아래 다음 맨 끝장에 뭐 인덱스, 차례, 목차 이런 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차례나 뒤에 뭐 용어별 인덱스, 주제별, 장별 인덱스, 장별 목차, 차례 이런 걸 보고 그걸 보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그 책의 페이지를 찾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텐데요. 그걸 그대로, 그 개념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데이터 예, 베이스에도 적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책을 보면 결국 그거죠. 책의 진짜 내용 이외에 차례나 목차 부분이 추가됩니다. 자, 추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가 된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전체 양이 이만큼이었다면 목차는 굉장히 작을 겁니다. 굉장히 몇 페이지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쯤은 그 정도쯤 지면을 할애할 수 있어. 그런 개념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전체 데이터가 이럴 때 이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많은 데이터량에 비해 이 목차 부분은 요만큼밖에 없다면 그 정도쯤은 저장 공간 양보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 책에서 목차 찾는 것처럼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검색 키 같은 것들을 두고요. 결국 여러분 책에 있는 그 용어별 인덱스라던가 장별 인덱스라던가 그럼 장 이름 혹은 용어 이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검색 키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기준을 줘서 그런 검색 키별로 그런 목차와 같은 별도의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찾을 때, 바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 처음부터 원래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고, 목차에서 검색 키를 이렇게 찾아서 먼저 찾은 가지고, 여러분 책을 보면 그 어떤 되고, 점점점 이제 옆에 페이지 수가 적혀 있는 것처럼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검색 키별로 점점점하고 실제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가 적혀 있어서요. 그걸 잡고 곧바로 내가 있는 데이터 위치로 뿅 가가지고 그걸 찾는 그런 구조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찾을 때 예, 인덱스만 몇 개, 이렇게 인덱스만 읽으면 바로 데이터를 찾게 되니까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 근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덱스의 구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덱스 구조 다양하게 있는데, 인덱스 구조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구조는 트리 모양의 구조입니다. 음. 자, 트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운 것처럼요,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자료 구조 중 하나로서, 예, 루트 노드에서 리프 노드까지 딱 이룰 때, 로그 n밖에,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개수가 n개일 때, 로그 n밖에 안 걸리잖아요. 자, 그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설계할 때는, 인덱스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인덱스는 지금 얘기했던 이제 트리 기반 인덱스 구조가 대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많이 사용하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인덱스는
마치 그 셀렉트 문에 웨어 부문에 속성 이름이 나오죠. 예, 그런 속성 이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웨어 셀렉트 SQL 문을 보면 웨어절에 나온 속성 값이 같은 것을 찾는 거니까 예, 그 해당되는 그 속성 값에 대한 키를 만들어서 키를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있는 SQL에 나온 모든 웨어 구문에 나타난 모든 속성을 다 대상으로 하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이제 뽑아서 여러분 인덱스를 만드는 거라서 예, 자, 뭔가 이것저것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인덱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일단 뭐 접근 경로 뭐 이 얘기는 내가 이 데이터 검색을 할 때 인덱스를 쓸 때 뭐 이런 순서 이 속성을 먼저 봐, 저 속성을 먼저 봐. 예.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할 때 요걸 요 외화 구문에서 요걸 먼저 수행하면 더 빠를 것 같아. 아니야, 요쪽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아. 요런 것들을 조금 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포도 조사에 의한 후보 칼럼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인덱스는 어떨 때 굉장히 유용하냐면 예, 데이터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만약 검색을 하는 결과가 이 원래 데이터만큼 그대로 검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덱스를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모든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그 검색하는 대상이 이 너무 많은 데이터이거나 이 테이블에 있는 거의 전체 데이터이거나 혹은 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되게 적어요. 예. 그럴 때는 인덱스를 안 쓰는 게 차라리 낫게 됩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효율적이냐? 전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찾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것에서 굉장히 작아요. 예, 굉장히 희귀해요. 예. 자,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딱 요만큼만 딱 뽑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전체 데이터를 다 뒤지지 않고 요 데이터만 딱 집어서 예, 찾으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효합니다.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분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 전체 데이터에서 좀 희귀하고 좀 희귀하게 있는 데이터. 예. 면 데이터 중 희귀하게 있다라고 하면 분포도가 좋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컬럼을 선정해서 인덱스를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인덱스를 만들 때는요, 검색 키를 꼭 한 개만이 아니고 막 조합해서 여러 개의 검색 키를 합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검색 키도 A, B 대신에 A, B 했을 때랑 BA 했을 때랑 검색 키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인덱스 부분 수업을 나가면 제가 최소 2주 이상은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정도를 대략은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일단 있었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2학년 수업에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내용보다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아까 제가 요약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자, 주식별의 개인별로 고유하게 부여됐다. 고유하니까 유일하게 식별하라는 거니까요. 유일성이겠죠. 자, 사원의 값이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원 번호의 값은 어쨌든 뭐 그 수정이 될 수가 없다.
예, 하려면 아예 없어지는 건 몰라도 말이 안, 이게 수정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성이죠. 자, 다음으로, 예, 이 얘기는 사원번호, 요 중에서 사원번호만으로도 예, 식별이 된다. 예, 자, 라고 하는데 얘는 그래서 안 된다. 예,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최소성 부분을 얘기하죠. 꼭 필요한 속성만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사원번호가 없는 회사 중에 있을 수 없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해당되는 기본 키 값이 널 값이면 안 되죠. 값이 꼭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